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마지막 과네요. 이번 과에도 열심히 한국어로 이야기해요. 오늘은 지난 과에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휘. 첫 번째, 가와 나의 어휘 중 서로 어울리는 것을 연결하여 쓰십시오. 가에는 어떤 어휘가 있나요? 보상, 자살, 증상, 염증, 회의, 영양제, 의사소통. 나에는 어떤 어휘가 있나요? 들다, 먹다, 받다, 생기다, 나타나다, 단절되다, 증가하다. 자, 그럼 가와 나의 어휘 중 서로 어울리는 것을 연결해 볼까요? 보상을 받다, 자살이 증가하다, 증상이 나타나다, 혹은 증상이 생기다, 염증이 생기다, 회의가 들다, 영양제를 먹다, 의사소통이 단절되다. 두 번째, 빈칸에 알맞은 어휘를 쓰십시오. 예, 굳이, 보약, 최근, 의식적, 보급되다, 물질 만능주의. 알맞은 어휘를 써볼까요? (1번) 요즘 자꾸 우울해져서 의식적으로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번) 의사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는데 굳이 입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3번) 최근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는 저출산, 노인 인구 증가이다. (4번) 인터넷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집에서도 쉽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었다. (5번) 요즘 우리 아이가 몸이 약해진 것 같아서 보약이라도 지어 먹여야겠어요. (6번)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7번) 돈이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는 점점 사람 사이의 정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 문법. 다음 상황에 맞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웨이는 의사가 소화불량이라고 했지만 계속 걱정이 되어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 친구는 의사가 괜찮다고 했는데 굳이 건강검진을 받는 웨이를 이해할 수 없다. 대화를 보겠습니다. 웨이야, 어디 가니? 병원에 가. 어디가 많이 아프니 병원까지 가게. 여기서 걔는 앞에 어떤 상황을 묻거나 추측한 근거를 뒤에 말할 때 사용해요. 이 문장에서 친구는 웨이가 병원에 간다고 하니까 어디가 많이 아프냐고 물은 거예요. 병원까지 간다는 것은 앞에 질문을 한 근거죠. 계속 소화가 안 돼서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신경성 소화불량이라는데 몇 주일째 계속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강검진을 받아봐야 할 것 같아. 여기서 으로는, 로는 이 문법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을 근거로 말할 때 사용해요. 이 문장에서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뒷문장을 말한 거예요. 의사가 괜찮다고 하는데 굳이 건강검진까지 받을 필요가 있겠니? 여기서 을 필요가 있다, 리을 필요가 있다. 이 표현은 무엇을 하기 위해 필수적이거나 의무적인 조건을 말할 때 사용해요. 굳이
건강검진까지 받을 필요가 있겠니? 이 문장은 의문문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을 강조해서 말한 겁니다. 그래도 걱정이 돼서 안 되겠어.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이 없다고 해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상황입니다. 영철이 어머니는 요즘 젊은 여자들이 집 없는 남자와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영철이에게 내년에 작은 아파트라도 사주자고 남편에게 말한다. 영철이 아버지는 시대가 변하면서 경제는 발전하는데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오히려 뒤떨어진다고 한다. 대화를 보겠습니다. 여보, 내년에는 영철이 이름으로 아파트를 살까 봐요. 여기서 을까 보다, 리을까 보다 이 문법은 아직 확실히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행동을 할 마음이나 생각이 있을 때 사용해요. 이 문장에서는 영철이 이름으로 아파트를 사기로 결정하지 않았지만 살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갑자기 무슨 아파트야? 요즘 젊은 여자들은 집을 가진 남자라야 결혼할 생각을 한다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영철이 결혼도 못하겠어요. 여기서 이라야, 라야는 명사 뒤에 붙어서 앞에 나타난 조건에서만 뒷문장과 같은 결과가 나타남을 강조할 때 사용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여자들은 자신이 결혼할 남자의 조건으로 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집이 있는 조건에서만 결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참 문제군. 시대가 변함에 따라 경제는 발전하는데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오히려 뒤떨어지고 있으니 여기서 음에 따라, 미음에 따라 이 문법은 앞 문장의 상황이나 기준에 의해서 뒷 문장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사용해요. 이 문장은 시대가 변하면서 그에 따라 경제는 발전하는데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뒤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최 부장은 지난번 프로젝트는 수정, 보완 작업만 남았기 때문에 다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한다. 김대리는 나머지 작업을 혼자 다 하다가는 병이 날 것 같다고 부장님께 불평한다. 대화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고자는 문장의 주어의 의도를 나타낼 때 사용해요. 이 문장은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한다는 의미죠. 부장님, 지난번 프로젝트도 아직 다 끝내지 못했는데요. 지난번 프로젝트는 수정, 보완 작업만 남았으니까 다 끝난 셈이지요. 나머지 작업은 김대리가 마무리해 주세요. 여기서 는, 은, 니은, 셈이다. 이 문법은 사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앞뒤의 상황으로 짐작해 볼 때 그런 정도이거나 그러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사용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지난번 프로젝트는 수정, 보완 작업만 남았으니까 다 끝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예요. 그 많은 일을 어떻게 저 혼자 다 해요? 이러다가 병이 나겠어요. 읽고 말하기. 첫 번째, 다음은 김혜란의 소설 나는 편의점에 간다의 일부분입니다.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가. 나는 편의점에 간다. 많게는 하루에 몇 번, 적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는 편의점에 간다. 그러므로 그 사이 내겐 반드시 무언가 필요해진다.
내가 자주 가는 단골 편의점은 큐마트이다. 그곳의 아르바이트생은 20대 중반의 청년으로 말수가 적고 무심하다. 큐마트의 청년은 내게 꼭 필요한 말만 건넨다. 2,500원입니다. 혹은 데워드릴까요? 혹은 빨대를 넣어드릴까요? 등이 그것이다. 나는 그 점이 아주 마음에 든다. 그가 상품의 바코드에 스캐너를 댈 때면 손님 쪽을 향해 있는 모니터엔 가격과 잔액 등이 모두 표시된다.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는 어떤 말도 안 할 수 있다. 질문을 살펴볼까요? 1번. 이 사람은 왜 편의점 큐마트 청년이 마음에 듭니까? 말수가 적고 무심하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고 했죠. 2번. 이 글은 현대인의 어떤 점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까? 의사소통의 단절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 큐마트에 다니면서 내가 한 가장 큰 착각은 푸른 조끼의 청년과 사적인 말을 하지 않으므로 내 사생활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데 있었다. 내가 아는 한 큐마트는 어서 오세요와 감사합니다의 세계였다. 그런데 큐마트를 오래 다니다 보니 나는 뜻밖의 의도하지도 원하지도 않은 내 정보들이 매일매일 그가 들고 있는 바코드 검색기에 찍혀 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컨대 그는 나의 식성을 안다. 대여섯 종류의 생수 중 내가 어떤 물을 가장 좋아하는지, 자주 사가는 요구르트가 딸기 맛인지 사과 맛인지, 흑미밥과 쌀밥 중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등을 말이다. 그는 나의 가족 관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새벽마다 와서 햇반을 사가는 여자, 필수품을 스스로 사는 어린 여자, 젓가락은 한 개만 가져가는 그 여자는 독신이리라. 그는 나의 고향을 안다. 편의점에 겨울옷을 정리한 택배를 붙이러 갔을 때 그는 수수료를 받으며 내 주소를 확인했다. 큐마트는 나의 가장 오랜 단골이 된 덕에 청년은 내게 단 한마디의 사적인 대화를 걸지 않고도 나에 대해 그 어떤 편의점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도 모르는 나의 습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다음 질문들을 풀어보세요. 1번. 편의점 큐마트에 대한 이 사람의 가 그래서의 생각이 나 그래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청년이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단골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번. 이 사람은 큐마트 청년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식성, 가족관계, 고향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다를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저녁이었다. 얼마 전 수능을 마친 동생이 재수학원을 알아보러 서울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10시쯤 동생이 막차로 막 서울에 도착했다는 전화를 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친구가 복통을 호소하며 고통스러운 목소리. 그런데 순간 나는 당황했다. 동생에게 내 방 열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단골 가게에 열쇠를 맡기자니 시간이 너무 늦은 데다 크리스마스여서 문 닫은 집이 많았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부탁하자니 낯선 이에게 열쇠를 맡기기가 싫었다. 그때 한 사람이 생각났다. 바로
큐마트에 푸른 조끼를 입은 청년이었다. 그는 이 동네에서 나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나는 바로 큐마트로 향했다. 내가 숨을 헉헉대며 계산대 앞에 서자 청년은 의아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그에게 웅얼거리듯 말했다. 저 죄송하지만 부탁이 있는데요. 청년은 이제 막 먹으려 했던 도시락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내게 말했다. 네? 나는 열쇠 이야기를 꺼내기 전 먼저 우리의 친밀함을 그에게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 아시죠? 그는 도시락을 준 채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저 이 근처 사는 항상 제주 삼다수랑 디스 플러스랑 사갔었는데 청년이 계속 모를 듯한 표정을 난 조바심이 났다. 깨끗한 나라 화장지랑 햇반은 흑미 반만 샀는데 모르시겠어요? 그는 양미간을 찌푸리며 마치 시중에 함께 하룻밤을 보낸 여자를 기억해 내려는 듯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어 대답했다. 손님, 죄송하지만 삼다수나 디스는 어느 분이나 사가시는데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말갛게 쳐다보고 있었다. 내 주머니 속에는 건네지 못한 열쇠가 들어 있었다. 열쇠를 쥔 손바닥에선 땀이 났다. 질문을 살펴볼까요? 이 글에서는 현대인의 어떤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몇 번인가요? 네, 2번이에요. 현대인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다. 두 번째, 다음은 이 소설을 읽고 쓴 감상문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이 소설에 대한 감상문을 써 보십시오. 자, 먼저 도입을 보겠습니다. 편의점은 동네 구멍가게와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 500원어치 콩나물 정도는 외상 다음에 드릴게요 라고 해도 주인이 웃으며 인사할 것 같은 동네 구멍가게와는 달리 편의점은 삼각김밥의 외상도 통하지 않는 좀 더 딱딱하고 정이 없는 곳이다. 이런 편의점에서 화자는 자신의 사생활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며 별 의미 없는 인간관계를 거부한다. 소설의 줄거리. 그래서 화자는 큐마트에 자주 간다. 그곳에는 자동문이 있고 잔잔한 음악이 있고 무엇보다 말수가 적고 무심한 알바생이 있다. 큐마트의 알바생은 화자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가 들고 있는 바코드 검색기에는 화자의 많은 사적인 정보들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고 그가 원한다면 화자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도 있다. 그래서 화자는 그가 자신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다. 크리스마스 저녁에 화자는 열쇠를 맡길 곳을 고민하다가 큐마트로 간다. 하지만 알바생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느낀 점. 자신의 정보가 드러나는 것을 아주 싫어하던 화자도
열쇠를 맡길 일이 생기자 편의점으로 간다.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화자와 비슷하다. 잘 모르는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자신의 정보가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지만 사실 우리는 남들이 우리의 외로움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자, 여러분도 도입, 소설의 줄거리, 그리고 느낀 점으로 나누어서 감상문을 한번 써보세요. 문화, 한국인의 여유, 조선시대의 청빈사상. 조선시대 유학은 청빈과 절제를 최고의 미덕으로 삼았습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유학자였던 퇴계 이황, 율곡 이이도 이러한 사상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퇴계 이황에 대해서는 많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퇴계가 젊어서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가는 길에 시중을 들던 하인이 남의 밭에서 따온 콩으로 밥을 지어 올리자 남의 것을 욕심내면 안 된다고 하인을 호되게 꼬집고는 그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서울에 살 때 이웃집 밤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 뻗어서 알밤이 퇴계 선생의 집으로 떨어지자 자신의 자식들이 그 밤을 주워 먹을까 걱정되어 땅에 떨어진 이웃집 밤을 모두 주워 그 집에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또 관리가 되어 재직할 때도 아랫사람들이 바치는 물건들은 절대로 받지 않았으며 그 마을에게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처음 그 마을에 가지고 왔던 것 이외에 다른 짐은 없었다고 합니다. 율곡 이이도 조선시대 고관직까지 했지만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집에는 아무 재산도 없었으며 수의조차 준비를 못해 친구들의 도움으로 마련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 시대상이 매우 부패하여 다른 고관 대작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많은 재물을 모았던 시대였음을 생각할 때 율곡의 청렴 결백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유학자는 지나친 물욕을 자제하고 청빈한 삶 속에서 재물에 대해 욕심을 부려 추하게 되지 않도록 항상 이를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난함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삶을 즐길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주위에는 즐거움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살펴볼까요? 1번. 조선시대 청빈의 정신을 실천한 대표적인 유학자의 예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퇴계 이황 그리고 율곡 이이가 있었죠. 2번. 여러분 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청빈과 절제 같은 정신이 있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오늘은 내용 중에 김애란의 소설 나는 편의점에 간다의 일부분을 같이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한국의 현대 문학 작품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어휘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그 외국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 사회, 경제, 가치관 등 여러 분야를 동시에 배우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한 권의 책이 다 끝나고 나니 여러분은 한국어만 배운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셨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잘하게 되시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즐겁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 돌이켜보면 지금 연세 한국어를 배운 이 시간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신 여러분, 정말 너무 멋져요. 연세 한국어 사권 과정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인생은 아주 기니까요. 우리 또 만나요. 바이바이.